16. 상처와 미움 없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비결.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받아들여라. 타인은 내 말에 반대할 자격이 당연히 있다. 마찬가지로 나도 타인의 말에 반대할 자유가 있다. 화내지 않고도 반대할 수 있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개념은 잠재의식은 녹음기와 같아 생각을 충실하게 재현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타인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데 다음의 황금률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이 전하는 이 교훈에는 표면적 뜻을 넘어 숨은 뜻도 담겨 있다. 숨은 뜻은 현재의식과 잠재의식 간의 연결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해 줬으면 하는 대로 사람들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가졌으면 하는 느낌을 사람들에게 가져라. 사람들이 나에게 했으면 하는 행동대로 사람들에게 행동하라. 예를 들어 회사 동료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는데 정작 그 동료는 매몰차게 등 돌리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동료에 대한 비판과 원망을 품었다고 해보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독약을 마시는 것처럼 매우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내가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내 안의 활력, 열정, 힘, 인도, 선의를 빼앗아간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잠재의식에 스며들면 삶에서 온갖 문제와 병이 나타난다. 행복한 관계의 비결.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는 비결은 위의 성경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며 그 안에 담긴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비판은 마음속에서 생각한 뒤 평가 또는 결론을 내리는 일이다. 타인에 대한 생각은 나만의 생각일 뿐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생각은 창조적이다. 따라서 타인을 향한 내 생각과 느낌은 실제로 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느끼는 경험을 만들어낸다. 타인에 대한 의견은 자신에 대한 의견이기도 하다. 내 마음이 그 의견을 만들어 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 전하는 너희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를 전한다. 타인에게 표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자신의 잠재의식에도 같은 표준과 기준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까지도 그 표준과 기준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 법칙을 알고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느끼며 타인에게 행동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행동하고 느끼며 생각할 수 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타인을 선하게 대하면 선행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며 마찬가지로 타인을 악하게 대하면 마음의 법칙에 따라 악행을 되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속여 사기치고 있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과 상실감은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그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 잠재의식이 이 사람의 정신활동을 기록해 마음속에 가졌던 의도와 동기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이다. 인격이 없는 잠재의식은 불변의 성질을 가져 사람을 가리지 않으며 어떤 종류의 종교나 제도도 고려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동정심도 양심도 품지 않는다. 타인을 향한 생각, 느낌,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화내지 않고도 반대할 수 있다. 나 자신을 관찰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사람, 조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라. 관찰한 내용을 공책에 적은 후에 연구하라.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모든 사람이 틀렸는데 나만 맞았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 신문을 읽고 불안해진다면 그것은 내 탓이다. 내 안에 불안정한 감정이 평화와 조화를 앗아갔기 때문이다. 한 여성이 자기 남편을 도와달라며 내게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 남편은 신문에서 특정 칼럼니스트들이 쓴 글을 읽을 때마다 화를 냈다. 억눌린 분노를 이런 식으로 터뜨리는 행동이 남편의 고혈압 증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여성은 설명했다. 의사는 남편에게 감정을 치료하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권했다. 나는 여성의 남편을 만나 마음이 가능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그는 신문 기사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정서적으로 미숙한 행동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분노에서 오는 피해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비록 칼럼니스트의 정치적, 종교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칼럼니스트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함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에게도 칼럼니스트가 신문에 기고한 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문사에 항의 편지를 보낼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성질 부리지 않으면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말이나 행동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라는 단순한 진리에 눈떴다. 진리를 깨달은 남성은 치유됐다. 그는 연습하면 아침마다 성질 부리는 태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깨달았다. 이후 아내가 내게 말하길 마침내 남편은 그토록 싫어하던 칼럼니스트의 글을 읽으며 웃는 법을 배웠다고 한다. 그는 신문기사에 그토록 예민하게 반응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웃는 법도 배웠다. 신문기사는 더는 그를 방해하거나 괴롭히거나 귀찮게 하지 못한다. 감정적으로 평정심과 차분함을 기른 덕분에 고혈압 증상도 아주 많이 호전됐다. 대화 습관을 바꾸면 인간관계가 풀린다. 대기업 임원 비서로 일하던 신씨아는 동료 중 몇 명이 고깝게 느껴지는 것이 고민이라며 나를 찾아왔다. 신씨아는 여성 동료들이 모여 자기를 험담하며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믿었다. 그녀는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종종 겪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남자들은 좋지만 여자들은 싫어요라고 말했다.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신시아가 거만하고 고압적이며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사무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잘난 체하는 사람처럼 말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목소리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었다. 신시아는 이 사실을 몰랐다. 그녀는 동료들이 자기를 어려운 상황에 몰아넣으며 재미있어 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사무실이나 일터의 모든 사람이 짜증나게 군다면 내면에서 나오는 잠재의식 패턴이나 정신적 투사가 그러한 짜증과 혼돈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개도 자기를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을 보면 더 사납게 짖는다. 동물도 인간의 잠재의식이 일으키는 진동을 감지해 그에 따라 반응한다.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개나 고양이를 비롯한 다른 동물만큼이나 민감한 감각을 지니지 않았는가? 동성인 여자들을 싫어하는 신시아에게 나는 기도를 해보라고 제안했다. 영적 가치에 따라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진리를 확언하기 시작할 때 여성들을 향한 증오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며 타인의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목소리와 언어 패턴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신시아는 인간의 감정이 말과 행동, 그를 비롯한 삶의 모든 양상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나와 대화를 나눈 이후 신시아는 억울하고 화난 것처럼 말하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체계적인 기도 패턴을 열심히 만들어 회사에서 실천했다. 신시아에게 성공적 결과를 가져다 준 학원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정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지금 나는 나를 비판하고 험담했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 관용, 온정을 베풉니다. 나는 평화, 조화, 선의를 향해 생각을 닷을 올립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하려 할 때마다 나는 내면의 조화, 건강, 평화의 법칙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합니다. 라고 되뇌입니다. 창조적인 지능이 모든 길에서 나를 이끌고 다스리며 안내합니다. 이 확언을 실천하자 신시아의 삶이 바뀌었다. 비판과 짜증으로 가득했던 직장 내 분위기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이 그에게 느껴졌다. 동료들은 그의 인생에 함께하는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신시아는 자신을 탓할 사람은 자신뿐이며 변해야 할 사람도 자신뿐이라는 진리를 깨달았다. 내면의 생각이 앞길을 막을 수 있다. 어느 날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짐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회사 영업부장과 함께 일하는 게 어려워 속상해하고 있었다. 짐은 10년 동안 회사에 다녔는데도 승진은커녕 단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다. 짐은 내게 자신이 올린 판매 실적도 보여줬다. 지역 내 다른 영업사원들과 비교하면 그의 실적이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보였다. 그는 부장이 자신을 싫어하며 부당하게 대우한다고 주장했다. 부장은 회의할 때 짐이 내놓는 의견을 비웃었고 때로는 그에게 유난히 무례하게 굴기도 했다.
상황을 자세히 들은 뒤 나는 짐에게 원인은 주로 그 자신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상사의 반응은 상사에 대해 짐이 가진 생각과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상대에게 가하는 잣대를 자신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짐은 속으로 영업부장이 무례하고 편협하며 심술궂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그에 맞는 잣대를 상사에게 들이대고 있었다. 짐의 마음은 상사를 향한 응어리와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출근을 하면서도 짐의 머릿속은 상사를 향한 비판, 정신적 갈등, 거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짐이 속으로 하는 생각은 자신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나와 이 대화가 끝날 무렵 짐은 자신이 내적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속으로 조용히 상사를 비난하고 욕하는 동안 자라난 생각과 감정의 강도와 힘이 자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잠재의식의 영향에 따라 상사는 짐을 향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잠재의식은 짐의 대인관계와 심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나는 다음 학원을 외우라고 강력하게 설득했고 짐은 나의 조언을 따랐다. 내 우주 안에서는 나만이 생각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상사에 대해 갖는 생각은 내 책임입니다. 상사는 내 생각에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사람, 장소, 물건도 나를 괴롭히거나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나는 내 상사의 건강, 성공, 내적 평안, 행복을 바랍니다. 나는 그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나는 그가 모든 길에서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짐은 이 확언을 천천히 조용히 실감나게 여러 번 소리내 외웠다. 확언을 하며 그는 자신의 마음은 정원이며 정원에 뿌리는 씨앗의 성격에 맞는 식물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잠들기 전 심상을 시각화하는 법도 가르쳤다. 그는 상사가 자신의 실적 달성을 축하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태도를 칭찬하고 고객에게서 받아낸 긍정적인 답변을 인정하는 장면을 상상했다. 그는 이 모든 장면을 현실처럼 생생히 느꼈다. 상사와 악수할 때 느껴지는 손의 촉감, 상사의 목소리 톤, 상사의 얼굴에 번진 미소까지 실감나게 느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마음속 영화 한 편을 완성했다. 잠재의식은 현재의식이 만들어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매일 밤 이 마음속 영화를 보고 또 봤다. 정신적, 영적 삼투라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실천하자 짐의 잠재의식에 그가 만든 심상이 점점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변화한 잠재의식은 곧장 바깥으로 표출됐다. 짐의 상사인 영업부장은 그를 샌프란시스코로 불러 그의 실적을 축하하며 다른 영업부 부장 자리를 맡겼다. 승진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자 짐의 연봉도 크게 인상됐다. 짐이 상사를 향한 생각과 판단을 바꾸자 그의 잠재의식이 변했고 상사도 변화에 따라 반응했다. 정서적으로 성숙해져라. 타인의 말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타인이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내 생각을 통해서다. 화가 나는 것은
마음속에서 생각, 감정, 반응, 행동이라는 네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사람은 먼저 방금 들은 말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어서 화를 내기로 한 뒤 분노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그 감정에 반응해 행동하기로 결정한 다음에는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을 뒤에서 욕하거나 같은 말을 되돌려준다. 정서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타인을 비판하고 타인에게 원한을 품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연스럽지만 유치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판을 듣거나 하찮은 취급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비판과 과소평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상대방과 똑같은 방식으로 답하는 것은 비판하는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내려가 타인에게 부정적인 기운을 뿜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걸맞는 모습을 스스로 찾아라. 그 어떤 사람, 장소, 물건도 평화롭고 평온하게 빛나는 나의 내면을 완성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사랑을 베풀수록 돌려받는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이자 역사적인 심리학자로 손꼽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랑받지 못하는 인격은 병들어 죽는다고 말했다. 사람은 이해, 선의, 타인의 신성을 향한 존중을 포함한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수록 더 많은 사랑을 돌려받는다. 누군가의 자아에 상처를 입혀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선의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중요한 존재임을 느낄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나와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도 삶을 살아가며 자존감을 느낀다.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식한다면 타인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 그로부터 사랑과 선의를 되돌려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의를 전하라. 늘 배우가 되기를 꿈꿨던 메리는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고 이후 지방의 이름난 극단에 운 좋게 들어갔다. 입단 후 배우로 열연한 첫 공연에서 메리는 관객들에게 야유를 받았다. 충격을 받고 화가 난 그녀는 이 지역 사람들은 멍청하고 무지하며 수준도 낮다고 여기며 미워했다. 그 지역에 연고가 없던 메리는 끔찍한 시간을 보내다 결국 극단에서 해고됐고 고향으로 돌아가 식당 종업원이 됐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에게 뉴욕 타운홀에서 열리는 강연을 들으러 함께 가자고 했다. 강연 주제는 나 자신과 잘 지내는 법이었다. 이 강연이 메리의 인생을 바꿨다. 메리는 지방극단에서 일하던 시절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 공연한 작품이 썩 좋은 작품은 아니었고 자신도 이제 막 입단한 배우였으니 아마 최고의 연기를 관객에게 보여주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잘못은 공연장을 찾아온 관객이 아니라 관객의 반응을 그릇되게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품은 채 관객에게 등을 돌린 자신의 태도에 있었다. 메리는 배우가 되겠다는 평생의 꿈을 이루고자 다시 무대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관객과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사랑과 선의를 사방에 전했다. 평화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기에 모두가 솟구치는 영감을 지녔다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반복했다. 매 공연마다 관객에게 사랑의 에너지를 보냈다. 지금 메리는 극장의 중심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타인에게 보낸 선의와 존경심을 되돌려 받은 것이다. 까다로운 사람을 다루는 방법. 이 세상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마음이 뒤틀리고 꼬인 사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 못된 마음을 지닌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시비를 걸고 사람들과 일할 때 협력하지 않으며 심술을 부리거나 냉소적이고 시큰둥한 자세로 삶을 살아간다. 마음의 병을 앓는 이들의 마음이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이유는 과거의 경험 탓인지도 모른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나 역시 싫은 티를 내며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장 먼저 자신에게 보내야 하므로 결국 모든 부정적인 영향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러니 원수를 은혜로 갚도록 노력하라. 이 방법은 까다롭고 불쾌한 태도에서 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아주는 갑옷과도 같다. 또한 내가 보인 연민과 이해심을 전달받은 상대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불행은 친구를 찾는다. 증오, 좌절, 왜곡, 비뚤어진 마음으로 이루어진 인격은 무한한 힘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은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을 원망한다. 비뚤어진 인격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친절하게 선의를 베푼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며 욕한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데 왜 너는 그렇게 행복한 거야? 라는 생각에 선한 사람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한다. 불행은 벗을 부리기 마련이다. 라는 오래된 격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격언처럼 나만 불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격언에 담긴 뜻을 이해하면 평정심과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런던에서 내 강연을 들은 브루스는 내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다. 그는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 사업을 펼치는 자원봉사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자원봉사자 대부분은 묘목 심기, 정원 가꾸기, 낙후 지역 정비, 건물 수리 등 여러 업무에 관심을 보이며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제안을 내놓을 때마다 사석건건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마저 끝없이 비난했다. 그가 모임에 참여할 때마다 분위기가 나빠져 모임의 참석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자원봉사자 중 몇 명이 브루스를 찾아와 함께 힘을 합쳐 불평꾼을 쫓아내고자 했다.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브루스는 이런 방법을 쓰면 불평꾼은 비뚤어진 태도를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브루스는 불평꾼이 유쾌하고 협력적인 일원으로 변하는 모습을 시각화하기 시작했다. 매번 모임에 참여 전 브루스는 조용한 곳에서 다음의 와건을 반복해서 되뇌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조화와 평화의 원칙을 진심으로 따르며 생각하고 말합니다.
우리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모인 모든 사람도 친절한 마음씨를 갖고 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영적 질서를 따릅니다. 불화와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지성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를 이끌고 다스리며 안내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늘 불평하며 문제를 일으키던 남성이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심지어 너무나 쾌활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남성을 쫓아내고 싶어 하던 사람들까지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결국 기관의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그의 의견에 찬성했다. 공감하는 연습을 하라. 얼마 전 앨리스라는 젊은 여성이 나를 찾아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또래 여성 동료를 오래전부터 싫어했다고 털어놓았다. 앨리스가 동료를 싫어하는 이유는 동료가 자기보다 더 예쁘고 행복한 데다가 더 잘 나가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오랫동안 좋아하던 회사 대표가 동료와 결혼하자 앨리스는 동료를 더욱 미워하기 시작했다. 동료가 결혼식을 올린 뒤 어느 날 앨리스는 동료가 전 남편과 낳은 딸을 데리고 사무실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 그는 동료에게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심지어 한 번 결혼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동료의 딸은 선천적인 장애가 있어 다리에 보조대를 차고 있었다. 딸의 말소리가 들었다. 엄마, 새아빠도 여기서 일해요? 전 여기가 좋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그 순간 갑자기 그에게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꼈어요. 제가 상상도 못할 만한 어려움을 겪은 동료가 행복해하는 모습도 머릿속에 그려졌지요. 그 순간 동료를 향해 사랑이 솟아났어요. 동료의 사무실로 들어가 행복을 기원하는 말을 전했어요. 진심으로요. 그 순간 앨리스는 심리학자들이 공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다. 공감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연민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타인의 정신 상태와 태도에 자신의 모습을 투사하는 것을 뜻한다. 앨리스는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동료의 기분과 감정에 투사해 동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동료의 처지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이다. 앨리스는 자신의 마음을 어린이의 마음에도 투사해 동료의 딸이 된 것처럼 느끼고 생각했다. 타인을 해치고 싶거나 타인에 대해 나쁜 마음을 품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타인의 마음에 투사하라. 그 사람의 감각과 감정을 느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해보라. 회유가 승리하게 둬서는 안 된다. 타인이 분노 발작이나 눈물 공세 같은 정서적 협박 수단을 동원해 나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부리려는 독재자나 다름없다. 친절하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굴복하지 마라. 회유가 승리하게 둬서는 안 된다. 이기심에 가득 차 소유욕을 부리며 불량스러운 행동을 일삼는 이들을 돕지 마라.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는 이상을 실현하고 영원한 진리와 삶의 영적인 가치를 누리기 위해 존재한다. 자신의 이상을 지켜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축복만이 평화, 행복, 성취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절대적으로 인지하라. 부분의 조화가 전체의 조화다. 부분을 위해 전체가 존재하며 전체를 위해
부분이 존재한다. 내가 타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사랑뿐이며 사랑은 건강, 행복, 내적 평화의 법칙을 가져다 준다.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잠재의식은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을 재현하는 녹음기다. 타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 증오나 원한이 담긴 생각은 마음의 독약이다. 타인을 향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신을 향해 나쁜 마음을 먹는 것과 같다. 나의 우주 안에서는 나만이 생각하는 사람이며 내 생각은 창조적이다. 마음은 창조하는 도구다. 따라서 타인을 향한 생각이나 감정은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황금률의 심리학적 의미다. 타인이 나에 대해 생각해 줬으면 하는 대로 타인을 생각하라. 타인을 속이고 강탈하면 결핍과 손해, 제한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잠재의식은 내면의 동기, 생각, 느낌을 모두 기록한다. 부정적인 것들이 기록되면 손해, 제한, 문제가 온갖 방식으로 나에게 되돌아온다. 타인을 향한 생각과 행동은 모두 자신에게 돌아온다. 선행을 베풀고 친절한 마음을 나누면 내가 보낸 사랑과 선의가 더 커져 여러 방법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타인에 대한 생각은 타인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생각은 재현된다. 지금 타인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타인과의 의견 차이를 받아들여라. 타인은 내 말에 반대할 자격이 당연히 있다. 마찬가지로 나도 타인의 말에 반대할 자유가 있다. 화내지 않고도 반대할 수 있다. 동물이 사람의 공포심을 잃듯 사람도 동물만큼 예민하다. 마음속에 잘 숨겨놓았다고 믿었던 생각은 목소리와 표정, 바디랭귀지를 통해 드러난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모두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속으로만 조용히 생각하고 느낀다 해도 내면의 목소리는 나를 향한 타인의 반응에서 드러난다. 자신을 위해 바라는 것을 타인을 위해서도 바라라. 이것이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비법이다. 상사에 관한 생각과 평가를 바꿔라. 상사가 사랑의 법칙과 황금률을 실천하고 있다고 느끼며 인식하면 상사는 그에 걸맞게 반응할 것이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타인은 나를 짜증나게 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내 생각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나는 타인을 축복할 수 있다. 누군가 나를 모욕하더라도 나에게는 평화가 당신의 영혼을 채웁니다. 라고 답할 자유가 있다. 타인과 잘 지내는 법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이해, 선의, 타인의 신성을 향한 존중을 포함한다.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까다롭고 불쾌한 사람이 된 이들을 이해하고 동정하라.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내면에도 신성이 반짝이고 있다. 모두를 이해하면 모두를 용서할 수 있다. 타인의 성공, 승진, 행운을 보며 기뻐하는 것은 자신에게 행운을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타인이 분노 발작이나 눈물 공세 같은 정서적 협박 수단을 동원해 나를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회유가 승리하게는 도서는 안 된다. 호구가 되지 마라.
올바른 일을 고수하라. 올바르고 선량하며 진실한 정신이 평화, 행복,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이상을 간직하라. 타인에게 돌려줘야 할 것은 사랑뿐이다. 사랑은 내가 삶에서 원하는 건강, 행복, 축복을 모든 사람을 위해 비는 것이다.